첫 번째 안랭킹은 후보들마다 발언, 논란, 비상입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25일 시작됐습니다. 먼저 어제 나온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양자 대결할 경우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21%포인트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겠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박형준 후보 58.8, 김영춘 후보 29.3, 29.5%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제 재보궐선거 선거가 한 열흘가량 남았는데 지금 보신 여론조사 굉장히 격차가 큰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열흘 남았다고 하지만 사전선거일이 이제 2일, 3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주 뭐 일주일 정도밖에 예. 남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조사를 한 것 따르면 22일, 23일 양일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여론조사라만 보면 굉장히 격차가 많이 커 보입니다. 지금 뭐 거의 한 20%포인트 정도 이제 지금 격차가 나는 것인데, 특히 이제 박영선 후보는 매일 이제 2%씩 포인트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게 상당히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선거가 보면 많은 국민들의 이제 관심도 있었고 또 단일화 과정도 있었고 또 특히 이제 워낙 이 지금 정권 심판이라는 이제 이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당의 어떤 안정론 또 이런 것들이 과연 먹힐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관심인데요. 예. 근데 이제 이 선거가 일반 선거였으면 아마 이 추세가 많이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선거는 보궐선거입니다. 예. 보궐선거라는 것은 일단 그 선거 당일날 휴일이 아니에요. 일단 선거 당일날 휴일이 아니고 또 투표율 자체도 일반 선거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보면 결국 이제 조직력의 싸움이 상당 부분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당이 여전히 조직력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예. 이 기록은 지난 2011년도의 그 지방선거를 보면 당시에 한명숙, 지금 그 오세훈 그 선거 때도 보면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어요. 여론조사에서는요. 네. 근데 결론은 0.6%포인트 차로 결국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 오차 범위가 큽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따져본다면 지금 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전혀 아직까지 실망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역시 그 당일날 조직 선거를 얼마나 할 것인가. 지금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로는 본인이 보기에도 한 5에서 6%포인트 정도만 차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조사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후보들의 막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25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20대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오 후보의 지지도가 박 후보에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박 후보는 청년을 겨냥한 맞춤 공약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젠 박 후보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세 중 20대 지지율이 낮다는 기자 질문에 대해 20대의 경우 과거의 역사 같은 것에 대해 40, 50대보다는 경험치가 좀 낮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이후 논란이 되자 박 후보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 20대 청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상황에서 왜곡 편집해 보도가 된 것이라며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섭섭하셨다면 제가 좀 더 잘해야겠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평론가님, 이제 어제 일련의 상황을 저희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맥락을 보면 이 박영선 후보의 좀 답답함은 이해가 돼요. 20대 청년이 역사 경험을 다 해보지 못했으니 80년대 초반 50, 60, 그 이전에 또 이 박정희 시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부 독재를 겪지 못한 세대죠. 그 이후에 출생했고 사실 민주화 시대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독재를 겪지 못한 청년층이 지금 자꾸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하는데 여기에 좀 현혹되는 거 아니냐라는 안타까움을 토로한 거예요. 그 청년의 발언을 인용해서 했는데 사실 내용은 20대는 40, 50대보다 역사적 경험치가 낮다. 이렇게 요약은 또 되는 거예요. 네. 그럼 20대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그렇게 경험이 없어서 그러면 선거의 판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아까 박영선 후보가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잘하는 수밖에 뭐 이런 문제는 계속 앞으로도 터질 텐데 조금 더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조심스럽게 발언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정말 자신에게 등을 돌린 세대, 성별 혹은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을 다시 붙잡아 와야 되잖아요. 박영선 후보의 지금 핵심 타겟은 중도층이거든요.
그리고 203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이제 표현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공감 가능한 이 표현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네요. 예. 네. 박영선 후보는 이 발언이 20대 다른 학생의 발언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오세훈 후보는 이 박 후보의 발언을 겨냥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역사적 경험치 부족이 아니라 불공정에 대한 분노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래서 그러니까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만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 이래서 제가 박영선 후보를 감히 문재인 아바타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건데요. 유지아 변호사님, 예. 오 후보는 물론 이게 박영선 후보가 다른 20대 학생의 발언을 전한 거긴 하지만 역시 20대들의 역사적 경험치가 낮기 때문에 지금 야당을 지지한 듯한 이렇게 발언이 들리니까 바로 이렇게 반격을 했어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20대의 지지율이 낮은 것이 이제 불공정에 대한 분노라는 오세훈 후보의 지적에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B2, 영끌에서 B2를 하다가 결국 집값이 너무 올라버린 바람에 벼락거지가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불공정에 대한 어떤 인식이 LH 투기 사건에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된 것이고 또 그러한 어떤 분노가 윤석열 전 총장 그러니까 공정을 강조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세로 나타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의 해명도 저는 좀 문제를 삼고 싶은데요. 그 해명을 보면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통치 스타일을 가지고 이제 독재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독재 체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이제 그런 인식이 좀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꼭 그 독재 체제를 경험해야만 현재 그 상황이 독재적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무언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해당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자칫 해봐야 안다. 내가 해봐서 다 안다라는 라떼 스타일의 얘기와 뭐가 다른지 의문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의 20대 비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왜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냐? 물론 그 당시에 연평도 포기업, 천안함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당시에 젊은 층이 그 충격을 북한에 대한 충격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거의 반공교육이었습니다. 60, 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그 아이들에게 적대의식을 심어준 거죠. 네, 위원님뿐만 아니라 뭐 서른 의원도 사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네. 이렇게 계속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공감 능력이 얼마나 없는가라는 걸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반공교육이라면 정말 제 세대와 홍익표 의원도 비슷한 세대 같은데 정말 반공교육 너무 세게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북한 사람들 다 빨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았는데 본인은 또 민주화운동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 반공교육을 받아서 20대가 이렇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교육을 안 받았다? 제대로 된 교육 안 받는 건요. 서른노현 시대나 저희 시대나 학교 수업 거의 안 들어갔어요. 데모하느라고. 뭐 거의 수업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20대한테 수업을 안 받았다고요? 지금 20대요? 학점 하나, 지금 점수 하나 더 달라고 지금 수업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아십니까? 학점 뭐 4점 거의 만점 안 받으면 지금 취직도 못 해요. 정말 지금 이 20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를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기본적인 정책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이나 이런 걸 등등히 보면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대기업 중심, 그 다음에 정규직 중심, 지난번 인천국제공항 사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20대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앞으로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근데 우리는 희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즉 세대가 절망감을 갖고 있는 이유가 내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희망이 무너지니까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민주당의 이제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여전히 지금 20대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고 있고 나를 반대하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교육 못 받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런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의 발언 논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19년 10월 광화문 집회에서 한 발언이 논란인데 어제 유세 현장에서 같은 발언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빈부격차로 가난한 우리 국민들이 피부를 흘리고 있는데
사상 최악의 취업난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방구석에서 고시원에서 시들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도 집값 아무 문제 없다. 전국적으로 보면 집값이 안정돼 있다. 1년 전까지 이렇게 넋두리 같은 소리 했었죠. 이건 무슨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 국민들은 집값 올라간다고 난리인데 본인은 부동산 안정돼 있다. 그 점을 지적했더니 과한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야당이? 최영일 평론가님. 네. 오 후보가 과거에 중증 치매 환자의 넋두리 같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아니 야당이 그런 말도 네, 못하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네. 그 말을 하면서 반격을 했습니다. 과연 예.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 집회 참석 때문에 거기서 한 발언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사실 지금 중도인 척하지만 극우 정치인 아니냐라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문제가 있다. 야당이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대중들의 공감대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이 2019년 2년 전에 한 발언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지금 역공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치매 환자라는 표현은 이것은 실제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듣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후보가 의도하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켜요. 반감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거 누구에게 제일 나쁘냐? 본인에게 나쁠 수가 있어요. 역풍이 예. 되면.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문제다. 참모들은 도대체 이 우리 현실, 국민들의 어려움을, 피눈물을 제대로 전달하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정치인이 꼭 과격한 언어를 쓰지 않으면 의사 전달 못하면 정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과격한 표현을 써야 되잖아요. 예. 이해가 되는 건 유세 현장의 열기 때문에 센 표현을 쓰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예. 2019년에도 광장이었죠. 지금 이번에도 유세 현장 가두였죠. 그러니까 그때 한 말 크게 틀린 거 없다. 나는 옳은 말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미디어로 이 장면이 계속 반복돼서 나가잖아요. 그럼 이걸 집에 안방에서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저 말에 공감이 좀 될 것인가. 이 2차, 3차 파장까지도 염두에 두고 선거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 후보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말조심을 당부한 건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할 적에 말 조심을 하라고 내가 당부를 했어요. 근데 아마 갑작스럽게 흥분된 상태에서 그런 소리를 갖다 한 것 같은데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줬어요. 그래서 아마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변호사님 이렇게 입조심을 당부했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오 후보의 유세가 좀 달라지는 걸까요? 저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좀 이런 류의 이제 경솔한 발언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까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이 중증 치매 환자라는 표현은 일단 치매를 앓고 있는 본인도 그렇고 그 가족들한테 굉장히 큰 아픔이고 어려움입니다. 네. 예. 그걸 이제 본인들의 이제 선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잘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봅니다.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모두에 지금 봤지만 이제 지지율 격차가 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왜 나는지 그 원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째로 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까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런 경제 정책에 이제 실패가 좀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있었고요. 또 이제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 시장들의 어떤 그 성추행 파문으로 인해서 치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에 네.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사퇴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야권의 구심력이 생겼다는, 그래서 정권 심판이 가능하지 않게 됐느냐.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러면은 이런 어떤 비판을 담아낼 수 있는 제1야당이라는 그릇이 이제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을 좀 보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국민의힘 혹은 이제 오세훈 후보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잘해서 이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높은 지지율을 이제 보이는 여론조사가 몇 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좀 너무 이렇게 마음을 놓아서일까요? 이제 경솔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에서도 어김없이 후보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이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비유컨대 3기 암 환자와 같은 그런 신세입니다. 3기 암 환자는 요즘은 수술을 잘하고 치료를 하면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앞세우는 훈수 전문가가 수술 맡으면은 그 환자 죽을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의사, 유능한 의사가 필요합니다. 저 김영춘이 감히 3기 암 환자 신세인 부산을 살려내는 그런 유능한 의사라고 자부합니다. 부산은 3기 암 환자와 같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의 부산 비하 발언은 과거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었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이 체증이 많을까? 그런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보셔서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부산을 발전시켜서 가족과 내 자식과 내 손자가 함께 일하는 도시, 그 부산을 만들어 주시면 가장 고맙겠습니다. 네, 부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과거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박재 의원 발언까지 지금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부산 비하 정당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후보의 망언은 부산뿐만 아니라 암과 투병하는 환우들도 함께 모독하는 것이다. 조금 전에 저희가 오세훈 후보의 중증 치매 환자 발언에 대해서 저희 패널들이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건데 이현종 의원님. 네. 글쎄요, 지금 본인이 이제 앞으로 부산의 경제를 살릴 그런 적합한 후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겠지만 부산 시민들이 들을 때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발언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치인의 언어는 그 나라의 국격을 저는 대변한다고 보거든요. 정치인이 정말 금기시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정동영 당 의장이 무슨 이야기냐면 노인들은 집에서 그냥 힘드시니까 투표하지 나오러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한번 했다가 결국 당 대표직을 사퇴한 적이 있어요. 네. 그 특히요, 이 질병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 상황에 자꾸 빗대는 거, 전 정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행위라 봅니다. 네. 특히 암 환자라든지 치매라든지 내 부모, 그 다음에 내 친척, 그리고 자신도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걸 자꾸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뭔가 악으로 취급을 하고 그렇게 빗대는 건지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즉 우리가 아직 세대 간의 어떤 비하 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대와 이런 질병 문제는 정말 정치인들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예. 더군다나요. 지금 한 지역의 리더로 하겠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직전 시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거돈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거돈 시장의 지금 성추문 때문에 치러진 선거입니다. 근데 김영춘 후보가 지금 부산이 암 환자 3기라고 지금 이 비유를 했는데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인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부산 지역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자, 그럼 뭐 했습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이거를 내가 고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최소한 어떤 지역의 리더가 될 분들은 그 지역에 문제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지역민들의 자존감을 살려줘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정도에 더 발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형편없다. 지금 초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부산 지역에 있는 300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대대로 나한테 초라하다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자존감이 상하겠어요? 네. 근데 거기에 내가 나서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 본인은 그동안 국회의원 하셨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순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당은 결국은 민주당은 어쩌면 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리더로 나가실 분들은 국민들에게 좀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이런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에 제 아이들이 다 직장 다니고 하지만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해서 결국 경기도에 가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래도 직장을 잘 다니니까 관계없지만 정말 어렵게 직장 다녀서 뭔가 전세라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쫓겨났습니다. 결국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제일 어려워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이번 LH 투기 사건 보면서 청년들은 이렇게 집 사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뒤에서 투기 정보 빼내갖고 투기를 일삼았으니 지금 분노가, 청년들의 분노가 전국에 용광로처럼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평론가님 저희 영상 함께 보셨는데 네. 누리꾼들 반응이 심상치 않은 게 그렇습니다. LCT 살면서 할 말은 아니다. LCT가 부산에서 최고가 아파트인데 아들은 2030 부동산 피해자라니 뭐 LCT를 팔면 서울에 집 살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뭐 이런 취지의 비난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이 댓글을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시자고요. 정치적으로 우리 계속 이념 진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좌다 우다, 여다 야다, 진보다 보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형준 후보의 저 장면에서의 이 실수는 뭐냐면, 자, 지금 여당 싫어하고 정권 심판하겠다는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그럼 이들은 우리 편이다. 이들은 내 편이다. 아니에요. 2030이 박형준 후보라는 도구를 들어서 여당을 심판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박형준 후보 편이 아니에요. 저 댓글을 보시면. 예. 근데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A나 B나 다 기득권 아니야? 지금 이런 심리예요. 네. 다만 집권 여당이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자칫 착각을 해서 대통령 싫어하고 여당 싫어하면 우리 편이구나. 이런 단순 논리로 정당과 후보가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LH를 막 비판하는데 본인에게는 지금 LCT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아들이 LCT의 조형물까지 맡아서 18억이 간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들이 있는데 LCT에 살면서 할 말은 아니지. 이거는 좀 박형준 후보가 뼈아프게 자기 자식을 예화로 동원하는 게 적절했는가. 그냥 자기 집안 문제 다 빼고 젊은이들의 보편적인 문제를 짚었던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거 정말 아슬아슬한 역풍 불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는 주의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의 여러 발언 논란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홍보 광고 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시면 버스 뒤에 민주야, 좋아해 이런 문구의 광고가 실려 있는데 이게 바로 넷플릭스의 광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야가 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고발 조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유재 변호사님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에서 김철근 대변인은 극중 등장인물도 아닌 민주를 왜 홍보하느냐 계획적이고 교묘한 선거 개입이다. 넷플릭스 측은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버스 광고에 실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이벤트에 당첨된 이름을 넣은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류 변호사님 볼 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얼마 전에 어느 시민이 중앙일간지에 단일화 촉구 광고를 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광고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예.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전 180일 그때부터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광고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야 좋아해 아닙니까? 그 민주야 좋아해서 그 민주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와 이제 상당히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해당 조항에는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인정돼야 되거든요. 예.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를 했다는 걸 어떻게 밝혀내겠습니까? 그 사람 속을 까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그냥 짐작하지 말고 해당 행위를 한 사람과 정당 혹은 후보자, 상대 후보자와의 관계를 보라. 그리고 그러한 어떤 광고를 게시한 동기, 행위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해야만 이렇게 과도하게 국민의 어떤 표현의 자유, 공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자체가 워낙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민주야 좋아인지 사랑인지 이것도 얼마든지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아마 위반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궐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텐데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있죠. 저희가 두 번째 한랭킹에서 준비했습니다.